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기과 윤지한 원장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우면 저희 비뇨기과 질환 중에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병이 많이들 생기십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여름철 땀 많이 흘릴 때는 요로결석이라는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로결석이라는 질병은 재발률이 10년 안에 50%나 되는 무섭고 힘들고 아픈 병이에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로결석, 요로결석이라는 병은 결과적으로 요로, 소변이 나오는 길에 돌이 생긴 병을 요로결석이라고 많이 합니다. 요로라고 하는 것은 소변이 만들어지고 배출되고 모이고 이런 기관들을 전부 요로라고 하는데요. 발생 부위에 보시면 신장, 요관, 방광, 요도라고 되어 있죠. 이쪽이 전부 요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이유로 소변이 뭉쳐가지고 미네랄이 뭉쳐서 돌처럼 생긴 것을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돌이 생기면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거는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보통 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 애초에 병원에 먼저 오시기보다 응급실에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옆구리를 부여잡고 정말 바닥을 기시는 분들도 있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 이렇게 나는 아픈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례로 저는 지금 제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 여동생이 옆방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뛰어가서 봤더니 제 여동생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고 소변을 봤는데 혈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요거는 요로결석이다.' 제 여동생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제 여동생은 오빠를 비뇨기과에서 둔 덕분에 제가 직접 데리고 가서 세석을 해 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림에 잘 보시면 이쪽에 콩팥이 있고요. 콩팥 안쪽에 오줌이 모이는 이런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신우라고 하는데요. 이 관 안쪽에 이렇게 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돌이 빠져나오게 될 때 이 관을 그냥 슉 하고 빠져나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이 돌이 빠져나올 때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걸리든지 이쪽에 걸리든지 이쪽에 걸리든지 요 세 군데에서 제일 많이 걸려요. 여기서 돌이 걸리게 되면 오줌이 생성되어서 빠져야 되는데 오줌이 빠지지 못하고 걸리게 됩니다. 반대쪽 콩팥에서는 오줌이 아주 잘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 결석이 생긴 쪽에 오줌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콩팥에서 '아 내 앞쪽에 돌이 생겼으니까 나는 오줌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콩팥은 자기 할 일을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줌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앞에서 오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오줌을 담아두는 깔때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장 깔때기 신우라고 하는데 이 신우에 오줌이 점점 차게 돼서 이 친구가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근데 커지다가 자기가 커지는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서서히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소변에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을 혈뇨라고 합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소변이 나오는 길이 찢어지게 되면은 피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피가 왕창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혈뇨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 "옆구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왔는데 소변을 보니까 피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토와 식은땀입니다. 요런 증상이 요로결석의 특이한 증상인데요.
어 통증이 심하면서 피가 나는 것도 있는데 오줌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배출해야 하는 어떤 노폐물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오줌이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오줌 독이라고 해서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이 요독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구토, 메스꺼움, 식은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옆구리가 너무나 찢어지게 갑자기 1 시간 전부터 아프고 소변을 봤는데 피가 나고 토할 것 같고 메스껍고 식은땀이 많이 난다. 빠르게 비뇨의학과에 연락을 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100% 요로결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결석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어 위쪽에 요쪽에 막힌 돌은 옆구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아래쪽에 결린 결석은요. 옆구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아랫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결석 중에 요도 거의 다 빠져나와서 요도 끝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성기가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팅하세요 님 질문을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실시간으로 들어온 건데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요로결석 진단 후에 콜라나 커피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 음료들이 돌 생성을 높이나요? 평생 피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질병은 결과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1 번이자 10번 A to Z 전부 모든 거를 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콜라나 커피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우리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콜라,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만큼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은 사실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콜라나 커피, 물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이 잘 생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음료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푸른 하늘 은하수 님 질문인데요. 40대 후반 남성이고 요로결석을 한번 고생하셨는데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물 정도도 상관없나요? 생수, 탄산수 뭐가 좋을지 헷갈리네요. 일단 저는 환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일단 드시라고 설명드립니다. 물 양을 정해 놓고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쪼끔은 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요로결석이 잘 걸리시는 분들은 내가 1 년, 2년 이렇게 생활 습관이 든 게 아니라 10 년, 20 년, 30년 평생 살아오면서 어떠한 생활 습관들이 몸에 배이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인제 물을 안 마신다든지 아니면 짜게 먹는다 혹은 땀을 많이 흘렸다. 뭐 요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습관들 때문에 돌이 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마셔야 되는데요. 양을 정해 놓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루에 물을 2 리터 마신 분이 있는데 A라는 분은 물을 2 리터씩 마시면서 평소에 음식을 좀 짜게 먹거나 아니면은 뭐 밥을 먹을 때 빵이나 감자나 이렇게 건조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은 짜게 안 드시고 다른 음료수, 수박,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수분 섭취가 충분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이렇게 정해 드리는 것 자체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저는 보통 최소 3 리터 이상은 드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 또 여름철이나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4 리터, 3 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요로결석의 원인은 결국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수분 섭취 부족이라고 하면 너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마시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땀을 또 많이 흘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도록 짜게 드시는 분들 이런 거 다 수분 섭취 부족
해당이 되게 되겠죠. 밑에 고염식, 고단백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비만 대사증후군도 우리 몸에 어떤 대사를 좀 건드려 가지고 돌이 좀 많이 생기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사실 크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음식을 짜게 먹거나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결석 같은 게 있었다. 물을 좀 많이 드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하나 보고 갈게요. SS님, 10년 전 우연히 초음파로 신장결석 확인했는데 작아서 아직 치료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추적 관찰을 해봐야 할까요? 신장결석도 요로결석의 하나입니다. 요로결석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콩팥에 있는 돌, 요관에 있는 돌, 그 다음에 방광, 요도에 있는 돌을 전부 요로결석이라고 하는데요.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게 통증이 없다면 굳이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만약에 콩팥에 있는 돌이라고 하더라도 그 돌의 크기가 많이 크고 나중에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기가 작아서 아직 치료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근처 비뇨기과에 가셔서 혹은 영상의학과에 가셔서 CT나 초음파 같은 것으로 크기가 얼마나인지 확인 정도만 해 보시면 충분히 괜찮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만 콩팥 안에 있는 결석은 저는 환자분들께 약간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들 설명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콩팥 안에 있는 결석은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 뭐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가 튀어나올 때 전혀 아프지 않게 튀어나온다면은 얘는 그냥 지나가는 요로결석이 될 건데 이게 튀어나오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관을 맞게 되면 많은 통증이 생기게 되죠. 결국에 우리한테 극심한 통증을 가져올 수도 있는 후보군이죠. 그래서 있다면은 평생 아마 좀 '물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다. 아유 나는 재수가 없지만 그런 팔자다.' 생각하시고 물을 좀 많이 드셔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버템님, 전립선 영양제 어떤 게 좋은가요? 전립선에 좋은 음식 추천 바랍니다. 사실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전립선에 좋은 음식, 토마토 하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의 영양제 같은 것들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들 중에는 토마토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환자분한테 "아 토마토가 좋아요."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쿠팡에서 토마토를 3 박스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드실 필요는 없고 내가 과일을 먹을 일이 있다. 그러면 토마토를 좀 드신다든지 혹은 매일 하나씩 그냥 토마토 하나 정도 드셔 주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요로결석을 진단하는 방법은 영상 검사가 제일 좋습니다. CT를 찍는다든지 초음파를 찍는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요거 중에 우리가 골라서 많이 촬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CT이기는 한데 인제 CT가 인제 찍으려면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비뇨기과에서 조영제를 넣고 찍는 엑스레이를 많이 찍습니다. 요게 시간도 좀 걸리고 귀찮기도 하지만 비용도 적고 확실하게 결석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혹은 초음파 같은 걸로 찾아낼 수도 있는데 초음파는 아무래도 의사의 손을 좀 많이 타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보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는 어떤 시술을 결국 진행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런 시술이 결국 기본이 엑스레이 사진을 기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 가급적이면은 우선이 되는 게 좋습니다. CT 촬영도 좋고요. 그다음에 요로결석이 걸리셔서 오시면은 무조건 소변 검사를 해서 혈뇨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요로결석이라고 해서 요로결석 검사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석은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피가 좀 결석
피치고는 좀 많이 나고 색깔이 좀 이상하고 그래 가지고 언제 한번 검사를 해 봤는데 이분이 암이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한 초록님 질문 한번 보고 갈게요. 40대 초반 남성이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시라서 하루에 소변을 10번 넘게 보십니다. 이런 게 단순히 수분 섭취 때문인지 방광이 예민한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조금 애매하죠.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해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우선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면 누구나 소변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수분량이 결과적으로 몸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수분량이 많으면 소변을 많이 보는 건 맞는데 내가 물을 마시는 것보다 좀 과하게 소변을 많이 넣는다 싶으면은 이거는 우리 몸에 질병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40대 초반 남성분이시라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한들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차분한 초록님을 잘 모르지만 나이대를 봤을 때 대부분 음주 그리고 커피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요로결석도 덜 생기고 다른 신체 기능에도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거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소변을 10개 넘게 본다. 요거는 조금 횟수가 많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보냐 횟수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1 시간에 한 번 본다. 너무 자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소변이 갑자기 마렵다. 그리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다가 깬다. 혹은 소변 보다가 아프다. 오줌을 누고 팬티를 입었는데 소변이 쪼끔씩 샌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거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냥 소변만 좀 자주 마렵고 내가 술 많이 마시고 커피 많이 마신다. 사실은 그것부터 끊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술은 매일같이 마시는 게 너무나 별로 좋지는 않고요. 커피는 오전에 마셔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프로 님, 여자에게도 요로결석이 생길 수가 있나요? 이거는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전부 다 소변을 만들고 소변을 배출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줌을 만드는데 요로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아무래도 병원에서 보다 보면은 여성분들이 "요로결석은 비뇨기과를 가야 된다더라. 근데 비뇨기과 남자만 가는 병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참다가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요로결석이 충분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고 고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어떤 질병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낫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연 배출이라고 하죠. 약을 쓰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을 하지 않고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자연 배출입니다. 자연 배출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생긴 돌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얘를 빼내 줘야 되거든요. 오줌이 나오는 관에 소변이 못 나올 정도로 큰 돌이 막고 있는데 얘를 빼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 소변을 왕창 만들어서 많이 많이 만들어서 압력으로 돌을 밀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 5mm 이하다, 조금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하면 수분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자주 보게 하고 또 많이 만들어내게 해서 요로결석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거를 우선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통증이 심한 경우는 일단은 쇠석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더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프다가 별로 안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석 크기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그냥 물만 많이 마시고 약만 좀 먹고 그리고 아래 위로 띵뛰기를 해서 돌이 좀 밑으로 빠질 수 있게 운동을 좀 해 주시면은 요로결석은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연 배출을 선택을 하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거를 자연스럽게 빼낼 때까지 '내가 이 통증을 참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요로결석은 정말, 정말 통증이 심합니다. 예. 그다음이 이제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로결석은 결과적으로 몸에 생긴 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적으로 배출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무언가 시술이나 수술을 해서 억지로라도 깨서 이 친구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 방법이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몸 바깥에서 충격파를 주어서 몸 안쪽에 있는 돌을 깬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돋보기를 사용해서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몸 바깥에 이런 둥근 공처럼 생긴 주머니를 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그다음에 이 밖에서 충격파를 주게 되면 내 배가 느끼는 통증은 쪼끔 아프기는 해요. 아프지만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아프거든요. 근데 그 충격파가 이 안쪽에 우리가 돌로 딱 이 충격파를 한 군데로 딱 모아서 이 돌이 엄청 센 에너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 자연스럽게 부서지겠죠. 어 고게 체외 충격파 세석술입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요로결석이 진단이 되자마자 바로 시술을 할 수 있고 정말 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쇠석술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소변 한번 보는데 돌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운이 좋은 경우고 어 그리고 수술에 비해서 그렇게 막 과정이 복잡하거나 힘들지가 않아요. 마취도 필요 없고요. 예. 그다음에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 바깥에 존재하는 이 돌을 그냥 딱 잡아서 끄집어내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몸 바깥에서 충격파를 줘서 깨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만들어진 결석이 굉장히 단단한 결석이라거나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쪼끔 구석에 있다거나 하면은 이 돌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2번, 3번 많게는 뭐 20번 30 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언젠가는 돌은 무조건 깨집니다. 그다음이 요관경하 배석술 우리가 흔히 내시경 수술이라고들 많이 하죠. 요로결석 내시경 수술은 우리가 요도, 오줌이 나오는 구멍으로부터 콩팥 혹은 요관까지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꾸로 들어가서 돌을 직접 내시경으로 보고 그걸 레이저로 깬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수술이에요. 얘기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가볍게 할 만한 시술은 아니고요.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요관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그런 병원에서 가볍게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아무래도 체해 충격파 세석술은 몸 바깥에서 어떤 시술을 하는 거고 이 내시경적 시술은 내 몸 안으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후순위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치료든 몸에 별걸 하지 않고 진행되는 치료가 제일 1 순위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하는 기준은 우리가 체해 충격파 세석술을 많이 했어요.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하는데 해도 이 돌이 사이즈도 안 바뀌고 위치도 똑같고 전혀 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써서라도 결석을 쇠석 내시경 수술을 해서 돌을 깨서 빼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석
사진을 찍고 검사를 했는데 이게 그냥 뭐 3mm, 4mm, 5mm, 6mm 짜리 돌이 아니라 가끔씩 2cm, 3cm 짜리 돌이 콩팥 안에 크게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하는 건 주로 1에서 1.5cm 보다 크면은 '이건 돌이 좀 꽤 크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결석이 자연 배출되기 위해서는 5mm 정도 사이즈보다 작으면 자연 배출이 될 수 있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5mm보다 작은 결석도 자연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요. 근데 1cm, 1.5cm, 3cm 이런 결석들은 절대로 자연 배출이 안 돼요. 그리고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 돌을 레이저로 하나하나 깨서 빼내야 되는데 한 1cm 짜리는 1 시간 정도 수술을 한다고 봤을 때 3cm 짜리 돌은 그 시간에 한 두세 네 배가 걸리기 때문에 마취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수술 자체를 할 때 피도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돌은 내시경적 수술을 하지 않고 조금 약간 진짜 옛날에 외과적인 수술 같은 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경피적 신절석술이라는 건데요. 피부에다가 살짝 절개를 넣고 바로 들어가서 콩팥에도 살짝 구멍을 놓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내시경을 해서 콩팥에서 직접 돌을 빼내는 수술이에요. 어 이렇게까지 돌이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자주 병원 가서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 보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한송이 님 질문 보고 갈게요. 63세 여자예요. 소변이 자주 보고 양이 작아서 내과에서 셀레베타를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요도가 긴장을 해서 소변이 더 안 나와서 끊었다.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 여성분들이 "소변이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특히나 소변을 자주 넣는다, 양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게 방광염이에요. 소변에 염증이 생기면 오줌이 그냥 자주 마렵고 넣어도 넣은 것 같지 않고 따끔거리고 '양이 작아서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도 사람도 묻어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듯이 방광도 그냥 묻어난 다른 방광과 똑같은 방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예민한 방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방광을 좀 달래 줘야 돼요. "너무 오줌 자주 누지 마라." 지금 드시는 셀레베트라는 약이 그런 약이에요. 근데 이거가 용량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너 오줌 많이 누지 마."라고 방광을 달래 주는데 너무 많이 달랬어요. 그러면은 소변이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들었을 때는 진짜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렌지 망고님, 40대 초반 남성이고 요로결석으로 체외증별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하고 이틀째인데 소변에서 피가 조금 섞여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건 정상 반응인가요? 얼마나 가야 괜찮아질까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로결석이라는 게 한번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아픕니다. 체충격파 시술을 받고 이틀째인데 소변에 피가 조금 섞여 나오는 거는 설명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요로결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요로에 생기는 결석이에요. 우리가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진행을 할 때 이 돌만 깨면 참 좋은데 이 돌에다가 딱 어떤 집중을 딱 맞춰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숨을 쉴 때 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쪼끔씩 움직여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돌만 제대로 쳤다고 해도 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석술을 하고 나서 당연히 소변에서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쪼끔 섞여 나오는 정도는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하면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하고 소변에서 피가 좀 섞여 나온다. '아 이거는 쇠석술이 일단 돌은 잘 때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가야 괜찮아지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줌을 놓았을 때 피가 섞여 나온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오줌을 놓는데 이게 오줌이 아니라 토마토 주스 같다. 혹은 피가 나고 오줌은 거의 안 나온다. 이런 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소변에서 피가 좀 섞여 나온다? 이거는 괜찮아요. 특히나 우리가 그 원인을 요로결석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가야 괜찮아질까요? 좀 갑니다.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 양손등에 여기로 칼로 찢고 여기로 칼로 찢었어요. 하나는 선풍기에 말리고 하나는 욕조에 넣어 놨어요. 어디가 좀 더 상처가 빨리 나을까요? 우리는 선풍기에 말리는 게 빨리 낫는다는 걸 알아요. 물에 담가 놓은 상처는 좀 천천히 나아요. 비뇨기과적으로 피가 난다, 소변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 다른 장기들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짧으면 1주, 길면 한 달까지도 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물 많이 드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니 햇살님, 요로결석 크기가 8mm 정도라는데요. 체해 충격파로 가능한지 요강경 수술해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8mm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어디느냐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대부분은 8mm 정도는 체외 충격파 수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크기가 약간 크기 때문에 한 번만에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요강경 수술도 사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수술이 되는 병원에 예약하시고 마취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둘 다 정답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이나 노님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경피적 신절석술은 등 쪽을 뚫어서 하는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흉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남나요? 또 통증은 어떤 수술인가요? 사실은 왜 궁금해하시는지 결석이 큰 게 있는지 일단 먼저 궁금하고 경피적 신절석술은 등 쪽을 뚫어서 하는 수술 정확하게 얘기하면 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옆구리 등 쪽 약간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처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우리가 칼로 이만큼 째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피부에다가 구멍을 살짝 뚫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살짝 구멍을 뚫어서 콩팥에도 구멍을 뚫고 들어가요. 내시경만 들어가면 될 정도라서 상처가 나도 요만큼 정도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 근데 이건 진짜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통증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었을 때 이 경피적 신절석술 참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수술하시고 하루 이틀 만에 뭐 통증은 뭐 크게 있지는 않다. 물론 아프신 분들도 많지만은 크게 많이 아프지는 않다. 진통제로 충분히 잘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렌지 망고님, 고혈압으로 저염식을 하라는데 나트륨이 소변 칼슘을 늘려 결석을 악화시킨다 들었습니다. 저염식을 해야 좋을까요? 선생님은 결석 때문에 저염식보다는 고혈압 때문에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염식을 하면 고혈압도 좋아지지만 당연히 결석도 좋아집니다. 근데 결석은 나트륨 섭취와도 연관이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 많이 드시면은 예 아주 좋아지는 질병이니까 물 많이 드시고 저염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쌈무와 상추님, 하루 물 2리터는 겨우 마시는데 밤에 자다가 소변 보러 자주 깨요. 낮 저녁에 물을 어떻게 분배해서 마시는 게 좋을까요? 물 많이 드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2리터 많이 드시고 좋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물을 어떻게 분배해서 마시는 게 좋을까? 일단은 저희는 입이 조금 마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물을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어 그 약을 어 저런 경우에는 드셔야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깬다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 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어떤 다른 약물이죠. 쉽게 얘기하면 커피, 술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남성분이라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커피를 오후에 좀 먹는다 싶으시면은 이거는 어 커피를 오전에 땡겨서 드시는 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낮 저녁에 물을 어떻게 분배해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호르몬이 좀 적게 나와요. 누구나 자다가 "오줌을 좀 덜 놀아."라고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을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다가 깰 수도 있어요. 이상이 없다 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내가 자다가 소변을 보러 매일매일 깨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 저녁 식사 이후 내가 잠을 자기 전까지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 전에 물 반 모금, 한 모금 이 정도만 마시고 "입을 축일 정도로만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 전에는 원하시는 대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하세요 님. 통풍이 있고 요산 수치가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내과적인 질환이라서 내과 쪽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는 게 좋겠지만은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통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활 습관, 식습관과 쪼끔 연관이 되는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 보통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맥주 많이 마시고 이런 분들이 좀 어 요산 수치가 높고 통풍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런 술이나 이런 고기 위주의 식단 이런 걸 좀 줄여 주시고 물을 많이 드셔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재발 방지 생활 습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이라는 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안에 50%가 재발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중에 웃으시면서 오셔요. "저 이번에는 2년 만에 재발했어요."라고. 근데 이게 웃는 게 아니죠, 환자분들이.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픈데 반드시 하루 2 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짜게 먹는다 싶으면 뭐 3 리터까지도 드셔도 되고 짠 음식, 육류를 좀 줄이고 채소, 과일 위주의 섭취를 해 주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채소, 과일 섭취나 짠 음식 전부 수분 섭취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는 뭐 사실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요로결석이 한번 있으셨던 분들은 또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몸속 어디에인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에 비뇨기과 요새는 뭐 얼마 안 나가도 다 있을 거예요, 비뇨기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 가서 내가 언제 요로결석이 있었다 혹은 요로결석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는 지금 물을 별로 안 마시는 좀 취향이고 그리고 좀 짜게 먹는 편이다. 요로결석이 있는지 검사 한번 해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들 검사들 도와주실 거니까 적어도 1 년이나 2 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쪼끔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질문하시는 것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제가 미리 한번 뽑아 봤는데요. "결석은 왜 재발이 많나요?" 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번쯤은 다 이 질문을 하세요. 결석은요,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 년, 20년 동안 생긴 가벼운 습관이 아니라 30 년, 40 년, 50년 동안 내가 평생 살아온 습관. 물을 안 마신다, 짜게 먹는다,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 섭취를 안 한다, 좀 술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온 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석을 한번 걸리고 난 후에 몇 개월 동안 또 잘하세요, 대부분. 물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시고 술도 끊으려고 노력하시는데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재발이 많냐? 아 이 생활 습관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좀 계속 많이 드셔 주시고 생활 습관을 바꿔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콜라 마셔도 되나요?" 아까 대답 드린 것처럼 저 질문이 정말로 많습니다. 됩니다. 되는데 굳이 억지로 마시려고 하시진 마시고요. 요로 결석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물입니다.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방약이 있나요? 아주 좋은 예방약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물입니다. 물만 많이 먹어도 죽을 때까지 비뇨기과에 요로결석을 찾아갈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인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좀 상황이 안 맞거나 운이 없으면 결석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 아주 많이 마시는 분들 중에 요로결석이 생긴 케이스는 아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약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방약이라 생각하시고 물을 많이 드셔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더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차분한 초록님, 사우나를 즐기는 50 대입니다. 땀 흘리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자주 하는 편인데 이렇게 관리하면 요로결석이 안 걸릴까요? 어 사우나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땀을 좀 많이 흘리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도 땀이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글쎄요. 제가 선생님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땀만 많이 흘리고 사우나만 많이 하고 수분 섭취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아무래도 남들보다 요로결석이 생길 확률이 쪼끔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은 뭐 '크게 요로결석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한소미 님이 추가 질문을 주셨네요. 어 셀레베터 50 밀리짜리 반 쪼개서 먹으면 어떨까요? 그러지 마시고 병원을 가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약을 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스스로 쪼개 먹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지 마시고 한번 병원에 가셔서 쪼끔 더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요로결석이라는 질환은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물을 좀 많이 마시고 하면은 절대로 재발이 안 될 수도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물만 많이 마시면 저절로 관리가 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로결석 때문에 고통을 받아보신 분들이나 혹은 요로결석이 걱정이 되신다, 혹은 '내 주변에서 요로결석이 있었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닌 것 같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을 좀 많이 드셔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새는 웬만한 집 근처에 있는 비뇨기과들은요, 요로결석 24 시간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뇨기과적으로 요로결석은 응급에 해당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아픈 통증이 잘 없다." 우리가 출산 혹은 출산보다 더 심한 통증에 비견하기도 하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새벽 2 시에 요로결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집 근처에 반드시 적어도 1 시간 거리 안에는 24 시간 요로결석 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돌이 자주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혹시나 네이버 검색 같은 데 24 시간 요로결석 아니면 근처 비뇨기과 검색하셔서 한 군데 알아 놓고 계시는 게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리니까 도움이 될 수 있죠.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아니면 혹은 내가 만약에 자다가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소변을 봤는데 피가 났다. 그러면 '아 이거는 바로 요로결석이구나.' 하고 전화 바로 하시면 비뇨기과 의사들 바로 나옵니다. 왜? 그게 우리 응급이니까. 저도 어제도 하나 하고 그저께도 하나 하고 했는데 요로결석은 응급으로 많이들 합니다. 예.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나 노님, 몇 살부터 요로결석이 많이 생기나요? 그전에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나요? 요로결석은 자주 생기는 나이가 사실은 막 정해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애들보다는 성인한테 좀 많이 생기죠. 근데 그러면 쪼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소아들 중에서도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약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요로결석이 소화에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물을 많이 안 먹고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건강 검진도 제대로 안 할 때쯤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도 사실은 쪼끔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동네 근처 비뇨기과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서 '아 내가 돌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지 굳이 나서서 치료를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다들 인제 회사에서나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 건강검진의 거의 대부분은 CT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CT를 보면은 콩팥 안에 결석이 이미 생성되어 있나 생성되어 있지 않나에 대해서 웬만하면 소견을 코멘트를 적어 주세요. 근데 그 CT 검사 결과에서 딱히 별 말이 없다. 그러면 '아 나는 요로결석이 없는 사람이구나. 앞으로 물 많이 마셔서 관리 잘해야 되겠다.' 혹은 아주 작은 결석이 보인다라고 적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결석이 있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결석이 작을 때 그냥 통증 없이 빼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물을 좀 많이 드셔 주시는 게 좋고 혹은 '이거는 크기가 쪼끔 있는 것 같고 언젠가 좀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근처 비뇨기과 가 보셔서 상의해 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이라는 병은 좀 많이 고통스럽고 아픈 병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결석 한 번도 안 걸리는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비뇨기과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은 소변이 자주 마렵고 오줌을 자주 누게 되고 급하게 누게 되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우리나라 전문의를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집 근처 비뇨기과 어려워하지 말고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분들이 이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기과 남자만 오는 과가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많이 오는 과니까 편하게 방문하셔서 걱정 없이 검진 받아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